수도권은 주차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도심에서 주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죠.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역 주차장 확보율이 137%라고 합니다. 차량 100대당 주차 공간 137면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언뜻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듯한 수치이지만 주택가로 한정하면 확보율은 104.3%고요. 그중에 아파트를 뺀 다세대,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63%에 불과합니다. 100대 중 40여 대는 주차할 곳이 없는 셈이죠. 또 강남구나 종로구 같은 도심, 또 상업지역에 같은 경우는 실질 주차 공간 보급률이 7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대 중에 30대는 주차 난민인 겁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건 1인당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한 집당 한 대였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각각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실제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1년에는 297만 대였는데 지난해에는 319만 대로 한 10년 만에 거의 20만 대가 넘게 늘어났다고 해요. 같은 기간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024만 명에서 942만 명으로 많이 감소했죠. 운전하는 사람이면 진짜 서울의 주차난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 도저히 그냥 주차장을 늘릴 방법은 없나? 근데 늘려버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은 땅값이 매우 비싸겠죠. 토지주 입장에서는 도심 유충지를 그냥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니까요. 다른 개발 대안들이 많은데 도심 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개발하는 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완공까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지하를 깊이 파내려가는 게 시공 작업에서 좀 돈이 많이 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 대수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도심 지역의 주차장은 해당 부지 개발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개발 자체도 쉬운 작업이 아닐 뿐더러 개발 단계에서 주차장은 최소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도심 지역 내 주차장은 항상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발하면서 어찌저찌 만들어 놓은 게 주차장인데 그럼 건물주들은 여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전처럼 징수원이 앉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대전의 둔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운영비의 70%가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등장을 했죠. 바로 주차 관제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대형 쇼핑몰이나 빌딩 같은 데 주차장을 기억해 보시면 다 무인화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진짜 자동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왜 그 차단기 앞에 주차 징수원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맞아요.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무인화된 게 되게 일상화가 되어 있죠. 이제 주차장에 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을 해주고요. 또 주차 차단기가 열리고 방문처에서 주차 등록을 하거나 키오스크에서 사전 결제하면 정산이 완료돼서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립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주차장 진출입부터 요금 정산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차 관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죠. 이처럼 주차 관제 산업은 주차 모듈이나 시스템을 주차 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주는 SI 산업입니다. 예전에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차 자리 찾으려고 빙빙 돌아야 되고 또 출차할 때 정산하려고 멈춰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죠. 또 주차장 소유주는 인건비도 절감하게 됐고 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됐고요. 운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입출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사업의 확장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주차장 면수는 얼마고 또 유휴 면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추가적인 운용에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휴 주차 면수에 주차도 더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요즘은 모델 주차장 같은 주차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주차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즉 주차 관제 시스템으로 시작된 자동화의 생태계는 주차 공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주차 관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노 코리아와 하이파킹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두 회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 관제 사업의 대표 회사는 아마노 코리아와 하이파킹입니다. 최근 매출은 아마노 코리아가 1965억 원, 하이파킹은 1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노 코리아가 2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1위였고요. 하이파킹이 2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비슷합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하이파킹이 좀 더 높았죠. 22년과 23년 영업이익은 아마노 코리아가 108억 원, 또 124억 원이었고요. 하이파킹은 110억 원과 122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마노 코리아가 최근 6% 정도로 확인이 되고 하이파킹은 7%
50%대를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해로 확장해서 보더라도 아마노 코리아가 한 1%포인트씩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 회사 다 생소한 이름이긴 하거든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난데 그리고 또 유사한 영업을 하지만 이익률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 로열티 때문일 겁니다. 아마노 코리아는 일본계 기업입니다. 그 일본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군요. 맞아요. 이런 경우 해외자회사는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특권자 주석에서 아마노 본사와의 거래가 좀 잡혀 있는데 구조상 로열티 등의 수수료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지급 수수료의 비중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이파킹 같은 경우는 23년에 뭐 판관비로 잡힌 게 10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아마노 코리아는 69억 원이 잡히거든요. 전체 판관비 대비 지급 수수료 비중이 하이파킹에 비해 아마노가 항상 높기도 했고요. 근데 특권자 주석을 보면 일본 아마노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23년에 24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35억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거래인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외 기업이 부과하는 로열티 매출액이 매출액의 1%에서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로열티와 뭐 이에 준하는 비용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비슷하네요. 아마노는 하이파킹이랑 달리 로열티가 지급 수수료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본계 기업이 주차장 사업 1등이라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한데 사실 아마노 코리아는 한국의 주차 관제 시스템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래요? 199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인건비 상승의 반대급부로 발전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즉 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저렴하면 주차장의 소유주는 굳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겠죠. 그렇죠. 반대로 인건비가 높아질수록 기계를 도입할 이유는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의 주차 관제 또 운영 사업이 일본에서 먼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일본의 인건비 수준이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시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인건비가 비싼 나라도 잘 없었어요. 1990년대 일본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당시부터 주차장 관제 사업과 관련된 자동화 설비들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인건비는 일본에 비할 바가 되지를 못했죠. 제가 찾아온 자료인데 90년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네. 격차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였는지 아마노 코리아가 한국 진출 첫 해였던 96년 매출액은 고작 30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충격적인 건 아마노 코리아가 시작된 1996년 일본의 1인당 GDP가 37,000달러였다는 건데 2023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로 되려 후퇴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996년에 13,00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 33,000달러 수준으로 일본이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1인당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아마노 코리아의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2001년 30억이었는데 매출이 2023년에는 2천억? 2천억 맞죠? 예. 2천억 원에 거의 다다르게 됐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1%, 그러니까 20년 동안 70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매출 성장률이 특히나 가팔랐던 기간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 시기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였는데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꽤나 가팔라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중요한 경제 전략 중에 하나로 추진됐었거든요. 이 시기에 주차 관제 사업을 하는 아마노 코리아의 매출 성장률도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대형 시설들을 중심으로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했는데 당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자동화의 흐름에 기폭제의 작용을 한 겁니다. 대체로 그냥 바꿔버리는. 주차 관제 사업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밤이고 낮이고 징수원이 앉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최저임금 상승 이전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낭비의 요인들이 다소 있죠. 우선 현금으로 징수하는 주차비는 사업주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맘 먹으면 횡령하기도 쉬운 소득이죠. 또 한 명에게 통제 정권이 맡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친한 사람한테는 공짜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죠. 근데 기계를 쓰면 그런 낭비가 발생하진 않겠죠.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럼 그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고용을 늘려서 뭐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운 동안은 주차장 문을 열어두고 가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보다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요, 차량이 몰리면 진출입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직접 요금을 계산하고 수고하는 방식은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그에 비해서 관제 시스템은 편의성, 속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압도적이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주차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용처에서 웹 할인을 받거나 사전 키오스크에서 미리 결제하고 주차장을 곧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주차 공간을 찾는 등의 과정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주차 가능한 장소에 천장에 초록불이 켜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찾아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동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이 주차 과정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언제 도입을 결정하게 될까요? 징수원을
고용하는 비용,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울질 한번 해보겠죠. 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시스템 도입 비용을 더 저렴하게 보이게 해준 효과는 있었던 겁니다. 두 회사 수익 구조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번에 노래방 그것처럼 관제 시스템 팔아서 돈 버는 건가요? 주차장 안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건 맞는데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매출 구성이 두 회사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임대, 그리고 수익 배분 방식, 그리고 위탁 용역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 방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차장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시설 투자하고 운영 비용 대고 모든 업무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토지주한테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수익 배분은 주차장 운영의 모든 업무를 책임 관리하면서 수익금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에 수익금을 이제 토지주랑 같이 배분해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용역은 운영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용역 관리만 하는 방식이니까 주차장 사업주는 토지주가 되시는 거고 운영한 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하이파킹은 주차장 운영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액이 주차 수입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비용 발생액 중에 주차장 사용료가 23년도에 240억 가까이 지출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파킹의 주요 사업 모델은 주차장의 운영인 겁니다. 그래서 하이파킹엔 재밌는 계정들이 좀 나옵니다. 우선 주차장 사용료. 앞서 말씀드린 수익 유형에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자체 사업하는 경우에 발생을 할 거고, 또 건물주랑 협의해가지고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방식에서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유형자산으로 잡히는 주차 설비도 좀 재밌는데요. 시설 장치도 수백억 원 규모로 취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차 설비 취득 원가가 382억 원이었는데 모두 임대 또는 수익 배분 현장에 있는 하이파킹의 설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노 코리아도 이런 주차장 운영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매출 구성을 가졌습니다. 주차 용역 매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상품이나 제품 매출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하이파킹이랑은 달리 주차 관제랑 주차 운영에 활용되는 SI를 자체 기술과 라인업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판매에 더해서 위탁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노의 각 해외 계열사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각자의 상품 라인업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마노 코리아가 전 세계 다른 아마노들 중에서도 꽤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라인업을 가져 있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에서 수출 매출도 표기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해외 계열사인데 뜬금없이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노 코리아 제품들을 해외 계열사들이 수입해 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자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개발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아마노한테 좀 더 큰 점수를 줄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차 관제 시스템이랑 운영은 각종 시스템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SI 산업이잖아요. 당연하게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기술에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차량 번호 인식 기술. 다양한 차량이랑 다양한 각도, 높낮이, 누군 빨리 들어오고 누군 늦게 들어오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입니다. 아직도 이게 인식률이 100%는 아니라고 해요. 요즘 이제 점점 인식률이 높아지는 게 AI가 자동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는 온갖 악조건에서도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무인정산 시스템이랑 출구 무인정산 시스템이 필요하죠. 인건비 절감의 핵심 기술일 뿐더러 입출구 혼잡도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주차 시스템 안에 통합시켜줘야 하는 기술인 거죠. 이게 무인정산 시스템, 이건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진짜 편리한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또 주차 유도 시스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거 비어있는 면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네, 맞아요. 그 기술인데 이게 주차면을 초음파로 감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음파로요? 초음파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던져서 지하 몇 층에 몇 자리 남아있다고 전광판에도 알려주는 그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차 어디에 됐는지도 나중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노는 이 솔루션도 다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결국 주차 관제 사업을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 이 모든 현장의 상황을 통합 관제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제어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원격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결국 필요한 네. 상황이. 그때 실시간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까지 필요합니다. 자체 제품과 라인업을 판매하는 만큼 아마노가 아무래도 경상 연구 개발비에 좀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비용을 인식한 경상 개발비가 23년이랑 22년에 각각 23억 원과 20억 원 수준이에요. 반면에 하이파킹은 7, 8억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하이파킹은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이라는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차이인 건 맞습니다. 다만 아마노의 축적된 기술력이 언젠가 격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회사는 또 인건비 절약한다는 모토로 사실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비중은 좀 적겠네요, 아무래도 두 회사. 그래야 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인건비가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인건비의 반대급부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또 사람 없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제공하는 회사입니다만 아마노 코리아는 전체 판관비의 60%가 인건비고요. 하이파킹은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체 판관비의 50%에서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맞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통합 관제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통합관제실에는 콜센터처럼 수많은 직원이 배치받아서 주차장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호출벨을 눌렀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인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회사들은 호출 시에 99% 이상의 응답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의 빨리빨리 일처리 정신. 그나저나 이게 그러면은 두 회사가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건 없나요? 이게 인건비도 좀 이렇게 커버 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두 회사가 주차관제를 바탕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쉐어링 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관제 사업자는 어느 주차장에 어느 시간에 얼만큼의 공간이 남아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굉장히 큰 권력이거든요. 특히 카쉐어링 사업의 핵심은 자동차도 아니고요. 공간의 확보라고 합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노 코리아와 하이파킹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카쉐어링의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니까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비단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차 면수라는 건 도심에서 공급이 제한된 굉장히 희소한 재화인 거거든요. 이 데이터에 권력을 쥐었다는 건 향후 수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이게 도시 사람의 큰 고민 중 하나죠. 이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이파킹 그리고 아마노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회사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차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비용 중심점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다른 층의 임대 수익을 위해 그냥 갖춰져 있어야 하는 공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을 백업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로 치면 수비수죠. 그러니까 직접 골을 넣는 건 아닌데 경기를 이기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뭐 그런 선수인 거죠. 필수적인 그래도. 맞습니다. 네. 주차관제 사업은 주차장이라는 수비수들을 골 넣는 수비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골 넣는 수비수요? 주차장을 더 수익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주차장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데이터가 누적된다는 건 엄청난 확장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데이터화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카쉐어링 사업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세차, 발렛, 전기차 충전까지 주차장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확장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네요, 진짜. 아마 당분간은 주차관제랑 운영사업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가지 않은 길이 되게 많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부동산의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증분 수익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좀 희망회로이기는 하지만 이런 효과가 부동산 개발에서 주차장을 최저면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가정을 깨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의 공급 추세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차와의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치료해줄 천사. 천사. 아마노 코리아와 하이파킹의 행보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